Copy that money. 네, 오늘은 유동성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얘기는 한 번 얘기한다고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알긴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대에는 이제 김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 얼만큼 과열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제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될까를 가늠하는 지표였다면은, 이제 최근 1년 정도에는 이제 도미넌스라는 말이 중요했었죠. 왜 이게 떴었냐? 이제 비트코인이 매크로 자산이 되면서 비트는 오르는데 알트는 안 오른다. 그럼 왜 안 오를까? 아, 도미넌스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돌지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 라고 일단 선요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 대비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이 유동성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이 될 수도 있고 재무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2021년 기준으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움직이느냐? 단기채 발행량이 증가하면은 이것이 다시 실물 경제로 들어오는데, 통상 6, 8개월 뒤 위험자산 선호 환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단기채를 발행하면은 바로 비트코인이 올라버리는 게 아니고 6, 8개월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고, 하락에도 반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단기채 발행이 둔화가 된다면은 6, 8개월 뒤 비트코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단기채 발행이 다시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6, 8개월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보릿고개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건 6, 8개월이 조금 당겨질 수 있어요. 이건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살짝 더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일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그 위험 자산의 대표적이라는 미 증시도 유동성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은 미 증시보다 비트가 약 3배 정도 유동성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해요. 비트가 그리고 3배 정도면은 알트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곱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이 왜 영향을 많이 받을까? 먼저 시장의 깊이가 얕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자산이죠. 2008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완충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시총 규모에서는 커졌다고 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유동성 풀은 얕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자, 두 번째, 비트코인은 레버리지 기반의 시장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물이 선물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보통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비트코인은 그 반대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규모 자체도 선물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구조의 문제는 뭐냐면은, 유동성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연쇄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코인 시장의 특징, 국경 제약도 없고 24/7으로 마켓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 앵커가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식이라고 할 때 그래도 적정가라는 나름의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얘네가 연수익이 어떻고 기대 수익이 어떻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정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 냉정하게 말해서 호가 위로 긁어주는 놈이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는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선호하는 시장 참여자들, 코인 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건 뭐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트레이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동성이라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묻혀있는 약간 둔한 자본 구조보다는 좀 더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차트는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로그 차트로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오렌지색 선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20년대 이전에는 다소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매크로 자산이 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유효하게 비슷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은 98% 일치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1% 변동이 있는 경우 비트코인은 다음 분기 7.6%의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동기간 기준으로는 나스닥도 2.4%, 하이힐드 채권은 0.5, 금 0.4%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장보다도 3배 더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거. 따라서 어떤 자산보다도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자산이 글로벌 유동성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보시면은 확실히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이 민감도가 더 낮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의 맥락에서 현물 ETF와 기관이 들어옴에 따라 가격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자본들이 추가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선과 점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통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 2022년 이때는 유동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중국의 채굴 금지라든지 FTX 파산이라든지 시장 자체를 흔드는 이슈들이 유동성보다 더 큰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페이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글로벌 유동성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M2 차트를 떠올릴 겁니다. 글로벌 M2 차트와 비트코인과의 가격 상관관계를 보면은 요 하얀색이 비트코인이고요. 요 분홍색이 M2입니다.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나죠. 일단 요 구간까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듯 보이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25년 하반기부터 지금 26년 초까지를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은 아래로 꼬라박고 있는데 M2는 올라가고 있다. 통화량 공급은 많아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이게 기존 해석의 한계였습니다. 사실 글로벌 유동성을 글로벌 M2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라면은 이 안에 M2가 들어있고 M2에는 뭐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글로벌 M2라 함은 이제 미국의 M2, 유로존의 M2, 일본, 중국의 M2를 합친 게 글로벌 M2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차트는 요거고 우리가 직접 봐야 하는 건 요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안에 글로벌 M2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얼마나 풀려있는지 의 개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로 풀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글로벌 M2가 넘쳐나더라도 이게 결국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글로벌 M2라는 지표도. 따라서 얘는 필수로 보되 우리는 이 돈이 실제로 코인판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교집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M2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좋은 시절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M2의 증가율이 가속된다든지 그리고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이 확대된다든지 그리고 영래포가 뭐 떨어진다든지 뭐 여기다가 달러 약세가 동반된다든지 이런 식의 유동성의 교집합을 찾으면은 이게 진짜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의 의의는 M2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M2만 봐가지고는 실제 코인 시장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핵심은 이런 내용들이 종합된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해 볼게요. 우리가 M2를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물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량동이. 시장에 돈이 돌려면은 물량동에 가득 돈이 차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느 배수로 연결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여기에는 물이 잘 도는데 여기에는 물이 안 돈다. 그리고 이게 BTC다. 이러면은 M2에 물이 차 있어도 M2에 돈이 넘쳐나도 의미가 없다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무슨 지표를 봐야 되냐? 단기적이긴 하지만 2021년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파란색 실선 있죠?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이 비트코인 가격과 가장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이 재무부 단기채 발행인데 한 5년간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건 저도 좀 놀랐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선택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적어도 21년도 이후부터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과 단기채 발행 구조에 비트코인이 더 민감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장 금리가 높고 낮고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단기채 발행이 시장 유동성 공급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단기채는 어떤 상황에서 발행이 되느냐? 당연히 나라에 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한 내용이 정부 부채에 따른 리파이낸싱입니다. 한 2, 3년 전에 발행했던 국채가 만기인데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단기채가 발행되는 상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파이낸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장기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채가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 이제 돈을 찍어내는 경우겠죠. 근데 이번에 연준 의장 후보인 워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준은 최소로 개입해야 한다. 양적 완화 같은 경우들이 시장을 망친 주범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법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연준이 개입한다는 것이 2022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채 위주로 발행을 하든지 단기채를 확대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미국은 이미 2021년도부터 이 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기채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지금 정부 부채는 넘쳐나는 수준인데 미국은 그나마 민간의 부채는 조금 덜합니다. 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민간의 부채를 이전하는 그런 경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주목을 받게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 국채 시장에서 1,700, 1,500억 달러의 규모를 차지하는 좋은 고객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너네 미 국채 1대1로 매수해서 발행해라.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채에 뭐 엄청난 수요처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코인 시장에 붐이 조금 빨리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는 코인 매수용입니다. 뭐 이게 3세계에서는 뭐 급여로 쓰이기도 하고 글로벌 송금 수단이 된다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매수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을 보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미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커지게 될수록 단기채 발행이 활발해진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세 개 다 리파이낸싱을 위한 방법인데 뭐 세 번째는 일단 제끼고요.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 단기채를 위주로 발행할 건지 아니면 단기채를 확대할 건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장기채 위주의 발행은 오히려 긴축이라든지 중립적인 내용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채가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특히 지금 보면은 캐비너씨가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회복이 최우선이고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고금리 속에서의 단기채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금리라는 것이 적당히 올라 있어야지 민간에서 채권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 단기 국채 발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2026년 이후는 예상치입니다. 우리는 바닥이라고 예상되는 어느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되면은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럴 가능성은 다소 낮다. 이미 미 정부는 2020년대부터 단기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발행되다가 왜 단기채 발행이 감소했을까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찝어서 얘기해보자면은 결국 국채 발행은 돈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관세도 있었죠 이번에. 어쨌든 여윳돈이 장전됨에 따라 단기채 발행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 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냐, 24년 25년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선 랠리를 보여줬던 시기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정치적인 알력이 있는데 이때 바이든 재임되게 하려고 제닛 옐런이 시장에 돈을 푸는 과정에서 단기채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 게 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측하는 단계이고 우리가 매크로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채가 발행될 거라고는 하지만 뭐 엄청나게 이전처럼 찍어내고 이런 시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단기채가 발행된다고 바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느냐? 아니다.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으로 먼저 순환을 하고 6, 8개월 뒤 위험자산 선호 환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기로만 따져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2월이잖아요. 적어도 6, 8개월 이후라면은 유동성의 논리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상반기는 글렀고 하반기부터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동성이 중요한 지표가 돼가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M2도 있고 글로벌 유동성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잘 맞는 지표만 하나
하나 꼽으라면은 단기채 발행 여부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확장시켜서 단기채가 발행된다는 것은 코인러들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확대하고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다. 나는 재무부 단기채 발행하는 지표 못 알아보겠어 하면은 요 스테이블 코인 시총 차트 있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코인 상승으로 연결된다. 요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지표를 보는 것은 간단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대체적으로 맞는 게 2021년 전후로 보자면은 이렇게, 그리고 22년에 단기채 발행이 줄어들 때 시장 파이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다시 제닛 옐런이 단기채를 발행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시총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채 발행이 잘 된다면은 여기서 머무르고 있던 스테이블 시총들이 이렇게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미심쩍지만 마켓 상승의 신호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dim프 지표 보듯이 지표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조금 더 스무스한 투자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